엄마, 이거 명품이야.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장 물어내. 막내딸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은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인 결혼반지를 만지작거렸죠. 이게 바로 2년 전 그녀가 새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겨준 후 듣게 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돌려 3년 전으로 가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한정희 여사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약을 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전화를 받지 못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새남매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들 강우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둘째 준영도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막내 수지는 아예 어머니 품에 파고들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죠.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제 엄마밖에 없다며 절대 먼저 떠나시면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장으로 일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의사로서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며 선행을 베풀던 남편의 빈자리가 아직도 컸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렇게 극진히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날 이후 자식들의 효도는 더욱 극진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와서는 함께 식사를 했죠. 병원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동행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정희 여사를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냐면서요. 하지만 일부는 걱정 어린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라도 너무 믿지 말라고 나이 들면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정희 여사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르다고 천사 같은 아이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남편이 평생 선하게 살았으니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쁠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큰아들은 집이 넓으니 자기가 모시겠다고 했고 둘째는 아내가 요리를 잘하니 자기네 집이 낫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여자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편하다며 자기가 꼭 모시겠다고 우겼죠. 그렇게 한정희 여사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천사의 가면 뒤에 숨은 악마의 얼굴을, 그리고 곧 시작될 지옥 같은 나날들을 말입니다.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가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남매가 모처럼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진지한 표정들이었죠. 한정희 여사는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에 차를 내왔습니다. 첫째 강훈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서 큰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면서 자식들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며 병원을 정리한 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냥 놔두기엔 아깝다는 거였죠. 둘째 준영도 거들었습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곧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형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나눠주시면 그 돈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해서 평생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약속했죠. 막내 수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못 믿는 건 아니지? 우리가 엄마를 버릴 사람들로 보이냐며 서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자식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준영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어머니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면 새 집을 돌아가며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매달 용돈도 넉넉히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사실 거라고 장담했죠. 강우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관련 사업 아이템을 준비 중인데 전망이 아주 밝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시작하면 몇 년 안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죠. 결정적으로 새남매가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다투는 모습이 한정희 여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첫째는 3개월마다 돌아가며 모시자고 했고 둘째는 한 달씩 하자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며 전적으로 어머니 뜻을 따르겠다고 했죠.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서로 더 오래 모시겠다고 우기는 모습,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헌신적인 태도,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그리는 따뜻한 말들.
이 모든 것이 한정희 여사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한정희 여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집까지 팔아서 모든 재산을 3등분의 자식들에게 넘겼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자식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묘한 미소를 한정희 여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함께 웃으며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안도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한정희 여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첫째 아들 집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죠.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한정희 여사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차린 밥상에는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나 생선구이는 없었죠. 한정희 여사가 미역국을 끓여 상에 올리자 강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맛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한정희 여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와서 시끄럽다며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손자가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였죠. 그날부터 한정희 여사는 작은 방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 정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먹고 난 후에야 주방에 나와서 먹으라는 거였죠. 한정희 여사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주방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왜 몰래 먹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강훈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72살 노인에게는 버거운 일들이었지만 눈치가 보여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집으로 옮겨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영은 형보다는 덜했지만 역시 어머니를 하인 취급했습니다. 특히 준영의 아내는 시어머니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걸레질이 제대로 안 됐다, 반찬간이 안 맞는다,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매일같이 잔소리가 이어졌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막내딸 수진의 변화였습니다. 그토록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던 딸이 이제는 어머니를 ATM 기계쯤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새로 산 명품 블라우스를 들고 와서는 어머니에게 세탁을 시켰습니다. 한정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손빨래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옷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옷을 망쳤다며 당장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죠. 한정희 여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하자 수진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결혼 반지라도 팔아서 물어내!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해준 결혼 반지라도 팔아서 물어내라는 거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유품인 반지를 팔라니. 한정희 여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용돈은 고사하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정희 여사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귀찮다는 듯 한숨만 쉬었죠. 어느 날 한정희 여사는 첫째 집 거실에서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머니를 누가 맡을지 떠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짐짝 취급하듯 서로 안 맡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에 한정희 여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효도는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재산을 노리고 꾸민 연극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넘겨준 뒤였습니다. 이제 한정희 여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그리고 믿었던 자식들의 사랑도 말입니다. 비오는 새벽 3시 한정희 여사는 막내딸 수진의 거친 손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짐을 마구 싸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제 그만 나가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한정희 여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첫째 집으로 갈 날짜가 며칠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물었죠. 수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엄마 재산 받은 것만큼은 이미 충분히 모셨다고 봐. 이제 엄마가 알아서 살아. 우리 집에는 다신 오지 마. 한정희 여사가 자신이 준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자 수진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 준 건 끝이라며 법적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귀찮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잠옷 차림에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빗속으로 내쫓겼습니다. 우산도 없이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거리를 헤맸죠. 온몸이 비에 젖어 추위에 떨면서도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첫째 아들 집으로 향했지만 대문 앞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정희 여사가 아끼던 가구들과 개인 물품들이 모두 길가에 내놓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라는 쪽지까지 붙여서 말이죠. 한정희 여사는 빗속에서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부모에게 할 짓이냐고 절규했죠. 그때 강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서 나온 거야.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엄마 얼굴 보기도 싫어. 한정희 여사가 강훈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그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72살 노인이 빗물에 젖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아들은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CCTV를 가리키며 협박했습니다. 여기 다 녹화되고 있어. 다시 찾아오면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둘째네도 가지 마. 걔네는 지금 해외여행 갔거든. 강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한정희 여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그녀도 울었습니다. 결국 한정희 여사는 버려진 짐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이 사진 첩, 그리고 결혼 반지를 제외한 몇 개의 귀금속들이었죠. 다행히 자식들 몰래 가방에 넣어두고 다녔던 것들이 있어서 완전히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정희 여사는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남은 귀금속을 하나둘 팔아가며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했죠. 결국 결혼 반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팔아 겨우 3천만 원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작은 단칸방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더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폐지를 줍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이제 자식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남편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운명은 뜻밖의 곳에서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살 돈이라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단칸방에서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그곳에서 한정희 여사는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루 두 끼로 버티는 날이 많았고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기일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제사상은 차릴 수 없어도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 한 병과 부침개라도 준비하고 싶었죠. 그래서 폐지를 주우며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큰 건물 앞 상가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분리수거함에서 박스를 꺼내고 있는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혹시 건물주가 와서 폐지 줍는 것을 못하게 하려나 싶어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죠. 저 혹시 한정의 사모님 아니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한정희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니.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영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의 병원 앞에서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죠. IMF 때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남편이 거액을 빌려주어 회사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투자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나 다름없었던 그 도움으로 지금은 중견기업 대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한정희 여사의 행색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장 사모님이 왜 폐지를 줍고 계시냐며 원장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한정희 여사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 사장은 급히 한정희 여사를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게 하고는 그동안의 사정을 들었죠. 남편이 돌아가신 것,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버림받은 것, 지금은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들! 어떻게 부모님께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 사장은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정희 여사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원장님께 받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따로 관리해왔습니다. 연락이 끊겨서 전해드리지 못했을 뿐이죠. 며칠 후 김 사장은 약속대로 한정희 여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가방 몇 개를 내밀었죠. 한정희 여사가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간의 투자 수익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원장님과 사모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돈입니다. 그때 도움이 없었다면 제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정희 여사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한 일이었고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사장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건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투자 수익금이라고, 오히려 이제야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했죠. 결국 한정희 여사는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의 또 다른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모님, 그 못된 자식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제안한 복수 계획은 치밀하면서도 통쾌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자제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초반엔 괜찮았는데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매출이 곤두박질 쳤더군요. 지금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곧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김 사장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김 사장이 투자자를 가장해 자식들의 회사에 접근하는 것이었죠. 큰 금액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자식들이 반드시 덥석 물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자식들인데 복수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김 사장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부모를 버린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한정희 여사는 받은 배당금의 절반을 다시 김 사장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김 사장은 한정희 여사를 자신의 회사 대주주로 만들어 주었죠.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김 사장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자식들의 회사에 연락을 취해 투자 미팅을 잡았죠. 자동화 시스템 분야의 중견기업 대표가 투자 의향을 보인다는 소식에 자식들은 기뻐 날뛰었다고 합니다. 첫 미팅에서 김 사장은 능숙하게 자식들을 다뤘습니다. 회사의 비전은 좋지만 경영 상태가 우려된다며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희망적인 뉘앙스를 풍겨 자식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김 사장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자식들을 다뤘죠. 투자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며 기대하게 하다가 사소한 문제를 지적하며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자식들은 김 사장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사이 한정희 여사는 김 사장이 준비해준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품위 있는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김 사장은 한정희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버린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대주주로 나타나셔야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은 자식들을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명목이었죠. 그날 아침 한정희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2년 전 비 오는 날 거리로 쫓겨났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김 사장의 비서가 한정희 여사를 모시러 왔습니다. 대표 사무실 옆방에서 대기하며 한정희 여사는 곧 만나게 될 자식들을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식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닌 그들의 미래를 좌우할 대주주로서 말이죠. 김 사장의 대표 사무실에서 세 남매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투자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회사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김 사장의 투자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그동안 저희 회사를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들려주시려고 부르신 거죠? 김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 대주주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이었죠. 세 남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강우는 다급하게 대주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준영과 수진도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김 사장이 비서에게 대주주를 모셔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브라운 코트를 입은 한정희 여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 남매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2년 전 비 오는 새벽에 길거리로 내쫓았던 어머니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엄마, 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사장이 정중하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주주이신 한정희 여사님이십니다. 세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한정희 여사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세 자식의 얼굴에 차례로 커피를 끼얹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얼굴에 튀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했지만 한정희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너희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한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강훈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고 이어서 준영과 수진의 뺨도 후려쳤습니다. 세 남매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정희 여사는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노예처럼 부리던 일, 명품 옷 물어내라며 결혼 반지를 팔라고 했던 일, 비 오는 새벽에 쫓아낸 일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2년간 쌓인 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며 울부짖었지만 한정희 여사는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붙잡으려 하자 김 사장이 인터폰으로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무단 침입자들이 있으니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세 남매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어머니를 불렀지만 한정희 여사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이러면 우리 정말 끝장이야. 제발. 복도까지 들리는 그들의 절규에도 한정희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정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해방감과 함께 쓸쓸함이 교차했죠. 그날 이후 세 남매는 계속해서 한정희 여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빚더미에 앉게 된 그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희 여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스토킹하자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죠.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정희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쓰라림이 남아있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한정희 여사가 자식들을 만난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 남매는 구치소에서 나온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집도 차도 모두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했습니다. 강훈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준영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수진은 식당 서빙으로 생계를 이어갔죠. 그들이 겪는 고통을 전해 들을 때마다 한정희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폐지를 줍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그 시절의 고통을 이제 자식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세 남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로 탓하며 싸우고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있을 거라며 변호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재산을 모두 가져간 그들에게 더 줄 것은 없었으니까요. 한정희 여사는 김 사장과 상의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평생 그랬듯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뜻이었죠. 먼저 남편이 운영했던 병원이 있던 자리에 무료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이명석 원장 추모 무료 진료소라는 이름으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그랬듯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재산도 여러 복지기관과 요양원, 고아원 등에 기부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 많은 지원을 했죠.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다른 노인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결국 한정희 여사에게 남은 것은 작은 아파트 하나와 1,000만 원의 현금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은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남겨둔 것이었죠.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한정희 여사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남편이 평생 실천했던 가치이자 자신이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을 직접 겪었으니까요. 김 사장은 가끔 한정희 여사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은인이었고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들은 원수가 되었지만 남편의 선행으로 맺어진 인연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한정희 여사는 이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무료 진료소에 들러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너무 믿고 모든 것을 내주려는 부모님들께도 조심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재산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한정희 여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